아, 아니, 지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이런 걸 가져다 놓고 뭘 하는 거야? 입에서 튀어나온 비명을 가까스로 삼켰어요. 심장은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사정없이 쿵쿵거렸고 귓가에는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성북동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회장님 댁 대저택. 그 중에서도 1층 한켠에 있는 방이었어요. 처음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와 업무를 배울 때부터 사모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지만 이 방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그 방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표정은 처음 보았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궁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체 왜 청소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건지, 이 방에 어떤 게 숨겨져 있기에 이렇게까지 단단히 이르시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회장님 댁이 특별한 규칙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대저택의 곳곳을 쓸고 닦으며 정리하다가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알 수 없는 의심과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방은 회장님 댁의 외아드님, 그러니까 회장님과 사모님의 귀한 아드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내외분께서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시기 위해 외출을 하셨고 아드님 또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대저택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저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호기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단호한 경고가 마치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방 앞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한 발자국을 내딛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도 켜지 않아서 어두운 방. 하지만 그 방을 밝히고 있는 것은 수많은 모니터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아드님의 침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드님의 물건 같아 보이는 게 몇 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화면들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중앙 관제실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화면들은 하나같이 다른 각도를 보여주며 시끄러운 소음 없이 집안 곳곳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 마당, 현관 복도, 심지어는 청소도구들이 보관된 작은 창고까지. 회장님 댁의 모든 공간이 모니터들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람?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카메라 같은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지? 그럼 몰래 찍은 거잖아. 이래서 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그럼 사모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 이럴 수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댁 아드님 방에 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왜 사모님은 이 방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던 건지 수많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수많은 모니터들 중에서 한 대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모니터는 다른 실시간 영상들과는 다르게 CCTV 중 일부 장면들만을 따로 녹화하고 편집한 듯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키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화단에서 싱싱한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제 뒷모습까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적으로 지켜보며 몰래 녹화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건 나잖아. 왜 내 모습이 여기에? 도대체 왜? 이건 말도 안 돼. 왜 나를 찍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랬던 건가? 대체 언제부터? 이건 단순한 CCTV가 아니야. 나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 방의 주인인 회장님 아드님이? 도대체 왜? 빨리 이 방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공포에 질린 채로 그 많은 모니터 속에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섬뜩한 상황이 제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방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쪽에서 휠체어 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한 청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회장님과 사모님의 외아들이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회장님 내외분도 모임에 가셨고 아드님도 병원에 가신다 했는데 회장님의 아드님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마다 정기검진이 있었고 그날도 회장님의 전담 기사님께서 아드님을 태워서 병원에 가시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사님과 아드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못 봤는데 눈앞에 아드님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화들짝 놀라 미동조차 하지 못하고 서 있던 그때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의 아드님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요. 제가 이곳에 있을 줄은 모르셨겠죠?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런 허락 없이, 그것도 사모님께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아드님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이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드님, 아니 도련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도련님 방만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먼지가 쌓였을까봐 그래서 들어온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멋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말을 더듬으며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상황을 보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내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니터들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이 카메라들은 다 뭔가요? 집안에 CCTV가 이렇게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왜 제 모습이 저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마치 저를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래서 감시라도 하시는 건지 뭔지. 도련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질문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제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박성호 씨와 인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도 회장님의 아드님 입에서 제 남편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이셨던 분이 고 박성호 씨 맞으시죠? 아드님의 말에 굳은 채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의 이름이, 그것도 이런 섬뜩하고 불길한 방에서 아드님의 입을 통해 나오다니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박성호 씨와 인연이 있다니,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마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주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무언가 남다른 인연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네요. 제발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의 이름이 왜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드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묘하게 깊고 슬퍼 보였어요. 그렇게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남편, 그 이름에 집중하는 순간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파편들이 제 의식 속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삼남매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보살피셨어요.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 고생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집안일을 돕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다 해놓을게요. 아버지는 김매러 가셨죠? 제가 얼른 가서 새참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수희 덕분에 엄마가 허리 펼 틈이 있네. 고마워. 뭘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저는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웃고 다니는 긍정적인 아이로 통했지요. 저 집 딸은 어쩜 저리 해맑을꼬. 어려운 형편인데도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있네. 부지런함과 긍정적인 성격 덕분인지 마을 어른들께서는 저를 유독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밭일을 하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먹을 것을 챙겨주셨고 저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순수하고 맑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졸업 후에도 저는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농사일을 돕고 틈틈이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외지인 한 명이 찾아왔는데 박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는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과묵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늘 예의 바른 태도.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도시 총각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 젊은 총각은 뭐 땜시 이런 시골까지 와서 힘든 일을 사서 할꼬. 작게 빠졌네 그려. 서울 분이신데 농하러 왔다가 저희 마을 풍경에 반해서 조금 더 머물기로 했대요. 저는 그이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봉사자들과는 다르게 묵묵히 제 몫을 해냈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점점 끌리는 것을 느꼈고 농사일을 도우며 마주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남자 역시도 솔직하고 밝은 제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힘드시죠? 물 한 모금 하세요. 이 마을에는 일이 참 많네요. 원래 농촌이 그렇죠 뭐. 그런데 성우 씨는 도시에서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으실 텐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와장도 잘 어울리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드실 텐데도 늘 웃으시네요. 제가요? 사실은 힘들지만 수희 씨가 옆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수희 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봉사기간이 끝나고 그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이가 제게 진심을 담은 고백을 했습니다. 수희 씨, 사실 제가 이곳에 온 건 봉사활동 때문이었지만 여기서 지내며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항상 따뜻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수희 씨를 만나고 확신했습니다. 제 미래를 함께할 사람은 바로 수희 씨라는 것을요. 수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수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그의 청혼에 놀랐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외지에서 온 청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을 하셨어요. 너를 도시로 데려가서 어떻게 먹여 살릴지 나는 걱정만 앞선다. 아버지, 성우 씨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부모님을 설득한 뒤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 어떤 화려한 예식장보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그 결혼식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 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신혼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살림을 도맡았어요. 외벌이어서 돈은 빠듯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보가 옆에 있으면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뭐. 아, 배고프죠? 얼른 밥 먹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저희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분은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듯했어요. 남편도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해했거든요. 남편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지? 나 무슨 일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남편이 될게.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게. 저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셋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저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행복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던 남편의 입에서 겨우겨우 나온 말은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는 잠적했고 남편 앞으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친구가 배신한 거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남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망리를 다했습니다. 날품을 팔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우 집으로 들어오면 피곤해져러 그대로 쓰러지는 생활. 남편의 몸은 점차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당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온갖 망리를 하며 고군분투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며 빚은 떠맡지 않게 되었지만 어린 아들을 보며 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식당 주방 보조부터 청소일, 밤에는 공장 야간 근무까지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성북동에 있는 어떤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언니는 제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며 적극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저택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일을 다 줄여도 될 만큼 넉넉한 월급을 준다는 말에 면접을 보러 갔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회장님 내외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깐깐하고 청결과 예절에 민감하시긴 했지만 속 깊은 분이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곤 했거든요. 안동댁,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힘들면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쉬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그저 밤잠을 설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련님의 방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아들의 개인적인 공간이니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알았지?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할 필요 없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 방은 안동댁이 신경 안 써도 돼. 네, 사모님.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께서 3년 전 불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는 말도요. 그래서 아드님의 방은 늘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금지하는지.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말을 따랐고
단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까지 모두 외출하셨다는 생각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었고, 당연히 병원에 있는 줄 알았던 아드님이 방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한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제 남편과 인연이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인연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남편이 도련님이나 회장님, 사모님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숨기는 게 없었으니까.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도련님은 길게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지난 일입니다. 제가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때 저를 용감하게 구해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를 구하느라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도련님의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 큰 희생을 감수했다고?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도련님은 제 눈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저였는데 그런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박성호 씨입니다.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었죠. 도련님의 입에서 다시 제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3년 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남편이 당한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운한 2차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다 변을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당시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었던 저는 깊게 캐물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만나지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그 당시 남편이 도운 사람이 도련님이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도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고가 혹시 몇 년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그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사고 현장이었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눈빛은 동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치 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차분하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은 꺼져버렸고 문도 열리지 않았었죠. 꼼짝없이 차 안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말을 이어가기가 힘든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는데 얼굴에는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제 차 뒤에 멈춰섰는데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분이 제 차로 달려오셨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망설임 없이 저에게 다가오셨죠. 사실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였지만 희미하게 남아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분이 힘겹게 저를 차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이미 차량 내부에서는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불이 나면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아마 차에서 내려 저한테 다가오면서 119에 신고를 해준 분도 그분이었을 겁니다. 도련님이 말하는 그분이라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출하신 뒤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자신의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사고 수습 중임을 알리려고 하셨죠. 저는 구출된 뒤 의식이 흐릿한 채로 그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을 상상하자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뒤에서
미처 그걸 보지 못하고 달려온 다른 차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떠나셨다고 정말 나중에 들었어요. 도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정말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불운한 사고인 줄 알았던 남편의 행동에 이렇게나 깊고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도련님께서는 다리에... 저는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잇지 못했고 도련님은 제 눈을 피하며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는 그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박성호 씨 덕분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어떻게 그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저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구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살린 의인이었는데 그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없이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살았다는 사실보다 저를 구해준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이 무사하셨기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를 차에서 꺼내주고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에서 회복을 한 뒤 사실 그때부터 저를 구해주신 분을 수소문했습니다.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분을 찾았던 거예요. 아드님은 자신의 주먹을 꼭 쥐며 말을 했는데 그 목소리에서는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생명의 은인이 아주머니의 남편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아주머니의 남편은 비 때문에 막노동을 하시다가 우연히 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오셨다고. 그렇게 제가 살아남은 대가로 그분은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련님의 고백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아드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군요. 제가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도련님은 고통스러운 듯 자신의 휠체어를 힘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다 거짓말처럼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가정부로 오셨던 거예요. 처음 아주머니를 뵙는 순간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뭔가 깊은 인연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와 아드님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더라고요. 회장님 아드님이 어떻게 제 남편의 이름을 알았는지, 그리고 왜 이 방에 수많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왜 저의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드님에게는 과거의 기억이자 죄책감의 상징이었던 거였지요.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도련님의 모습을 마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살아남은 도련님.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저는 그저 고통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고 박성호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가정부로 오신 거였어요. 도련님의 말에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희생으로 도련님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시감으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CCTV들은 다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는데 도련님은 제 질문을 이해한 듯 다시 고개를 들어 방안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제가 아주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머니께서 불쾌하고 섬뜩하다고 느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변명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도련님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후부터 저는 이 방에서 아주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고 후유증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살고 있을 때였죠. 저를 구해준 그분의 가족, 아내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아침 제 눈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도련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구해주신 그분의 가족이니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에 이 CCTV를 통해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아주머니는 매일 변함없이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이셨어요. 이 넓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도 늘 저희 부모님께, 아니 저희 가족에게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먼저 챙겨주시고 안부를 물어보셨죠.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요. 도련님의 말은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행했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도련님의 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늘 제 방 앞에 와서 조용히 저의 안부를 묻거나 작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같은 사소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들이 저에게는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아주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스미는 것을 느꼈어요. 도련님의 고백은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드님의 냉담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상상 이상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밝고 성실한 모습은 죽어가는 제 삶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주머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마주보고 싶은 용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모르셨겠지만 힘들 때마다 이곳에서 카메라를 통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불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주머니는 제가 다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계셨어요. 그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곳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것이 아니구나. 도련님한테 내가 빛과 같은 존재였다니. 그의 고백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도련님은 CCTV를 설치한 이유가 감시가 아닌 자신을 구원한 남편의 가족에게 보답하려는 마음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설명했어요. 솔직히 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아주머니께 접근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곁에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모습만 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도련님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은 제가 느끼는 감정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멍하니 도련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은 비록 떠났지만 남편이 남긴 온기와 희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복잡하고도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련님의 죄책감과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남편으로 인해 도련님은 살게 되었지만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그 삶 또한 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복잡하고 슬프면서도 왠지 모를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도련님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한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이어진 알 수 없는 인연. 이 모든 것이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도련님은 제 눈물을 보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주머니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아주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도련님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 마음에 닿았지만 여전히 저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그 희생의 아픔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이었지요.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자 도련님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아주머니와 아드님께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방문을 나섰어요. 저는 한참을 그 방에 혼자 서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정식으로 2층 응접실로 초대하셨습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였지요.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저는 긴장한 채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응접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까지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평소와는 달리 더욱 정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동댁,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모님.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고 나니 사모님께서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안동댁, 사실 우리 아들이 모든 것을 저와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 생명의 은인이 바로 안동댁의 남편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우리는 그저 안동댁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안동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히 이런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동안 사모님께 받았던 따뜻한 배려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눈물을 참는 사이 회장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 이 못난 녀석이 제 명주를 지키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남편분 덕분이었다니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이렇게 귀한 분을 제가 몰라보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 명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진심 앞에서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슬픔과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도련님. 제 남편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마 다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잖아요. 저는 그저 이런 말씀, 아니, 이렇게 저에게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남편이 구했다는 그 누군가가 궁금했었지만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내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남편이 누군가를 살린 의인으로 기억되고 그 가족들이 저에게 이런 진심을 전해준다는 사실이 제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저에게 회장님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카페의 점장직을 제안하셨거든요. 부족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았어요. 남편분께서 저희 아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페는 저희 회사에서 아끼는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맡아만 주신다면 저희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정부 생활을 하는 저에게 점장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회장님, 제가 어떻게... 저는 이런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작 부엌일과 잡일, 가정부 생활만 해온 제가.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사모님께서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겸손한 말씀 마세요. 내가 안동댁을 2달 넘게 보면서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집을 관리하는 솜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성북동 인근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여 저와 아들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월세방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아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회장님의 아드님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이에요.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가족 모두가 아주머니와 아드님의 행복을 바라고 있거든요.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그저 감사함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주신 제안들을 감사하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회장님 회사의 자회사 카페의 점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부로 일할 때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카페를 운영했고 저의 밝은 미소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제 아들 역시도 달라진 환경에서 마음을 잘 잡으며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감사하게도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이제 막 자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당연하게도 성북동 회장님 가족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사모님께서는 가끔 카페에 들러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도련님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연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남편의 기일이면 아들과 남편의 묘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회장님과 사모님, 도련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의 숭고한 희생이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저와 아들의 미래를 이렇게나 밝혀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제 삶은 남편의 온기와 사랑으로 채워진 새로운 시작이자 내 마음에 살아 숨쉬는 남편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도 몰라서 사는 곳으로 무작정 찾아갔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경비실에 말했더니 조금 뒤 형님이 허락했다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식구라도 들여보내주는 건가 여지가 있나 고민하며 형님 댁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동서, 뭐해? 오랜만이다. 아, 네, 형님. 내 헤어스타일 어때? 갑자기 제 앞에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더니 자기 머리 모양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정수리가 불룩한 게 좀 어색해 보였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 그래? 네.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마른 침만 꿀꺽꿀꺽 넘어가고 있었어요. 형님, 다행이네. 내가 그때 동서한테 뜯긴 머리카락이 2줌은 나온 거 알지? 그때 뽑힌 머리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부분 가발 쓴 거야. 머리카락을 심자니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네?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저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씩 올려 웃더라고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뭐해? 들어와. 딱 보니까 뭐 부탁할 거 있는 얼굴이네? 그러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현관문이 저절로 닫히려고 하기에 저도 모르게 문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당장은 부탁할 곳이 형님 때뿐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5년 전과 또 다르게 실내 장식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아, 동서는 처음 보겠네. 나 인테리어 바꿨어. 대리석이 좀 지겹더라고. 형님 입에서 나온 대리석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서 걷던 형님이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동서가 그때 그랬잖아. 이깟 대리석 넘어지면 머리만 깨진다고. 뭐 그렇게 잘났냐고. 내가 뭐 잘나고 싶어 잘난 것도 아니고 좀 섭섭했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소파 상석에 앉더니 저더러는 앉으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간 연락도 없더니. 아, 그게... 하긴 내 번호도 차단했을 거야. 그렇지? 내가 그 후로도 몇 번 걸었는데 안 받더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나서. 나라도 화 안 났겠어? 그래도 손윗사람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까 한 거지. 근데 뭐 동서는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간뒀어. 내가 뭐 아쉬울 입장은 아니잖아. 네. 근데 정말 무슨 일이야? 마치 다 알지만 네 입으로 말하라는 듯한 표정이 아주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못할 게 없었어요. 형님, 저희 애가 아파요. 어머, 애가 왜? 희귀병이라는데 치료비가... 어머, 치료비 많이 들겠다. 어떡하니? 서방님 벌이로는 어림도 없겠는데? 언제나 우리 신랑을 무시하던 형님답게 이번에도 우리 신랑부터 물어뜯더라고요. 아무래도 희귀병이라 들어가는 돈이 많네요. 대출도 받아서 썼는데 이제 한도가 다 돼서요. 어머나, 쥐꼬리만한 월급에 회사 대출까지 받았었구나? 신용대출도? 네. 동서는 임신 중독증 때문에 회사까지 관두고 백수니까 어렵겠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끝까지 네 입으로 부탁해보라는 듯 흥미롭게 저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부탁해야 하는 건 저니까 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형님, 정말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더는 부탁할 곳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 연락처는 차단 안 한 건데. 동서, 후회 많이 되겠다. 꼭 저한테 자기한테 해야 할 말을 일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가 갈리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형님 연락처를 차단하는 결례까지 범하고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애는 살려야 해서 찾아왔어요. 어머나, 그러면 나한테 진짜 미안하겠다.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아, 아까도 말했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지?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빌려줘야 하나? 금액을 말했는데 형님이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나한테 없는 돈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아쉬울 돈도 아니긴 하지. 그래도 내가 계산은 확실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차용증은 써야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써야죠. 5년 전 연을 끊으면서도 치졸하고 얄미운 사람인 건 알았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우리 애 잘못될까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 그랬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네. 동선의 집처럼 건강도 없으면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가족한테서 건강까지 가져가시고. 순간 다시 부글거렸지만 그냥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에 가서 서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서명해. 네, 그럼요. 원하는 금액만큼은 빌려줄게. 아, 내가 송금해 줄 테니까 병원 가서 직접 납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아니, 당장이라도 와서 청소라도 할게요. 뭘 그렇게까지. 서명이나 해. 무릎이라도 꿇릴 줄 알았던 형님이 의외로 상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건데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내민 서류에 서명하려던 그때였죠. 형님, 이게 뭐예요? 뭐가? 아, 이자. 원래 돈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거잖아. 그런데 20%요? 법정 이자는 받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니까 빌려주는 거지 동서가 갚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 법정 최고 이자는 받아둬야 나도 위로는 되지 않겠어? 걱정하지 마. 이자는 내가 빌려주기로 한 돈에서 빼고 송금할게. 아니면 이자만큼 추가해서 빌리는 걸로 할까? 난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자도 더 느는 거네요? 그렇지. 어떻게 할래? 저더러 대놓고 갚을 능력이 없을 거라면서 법정 최고이자를 먼저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할게요. 그래. 그러면 서명해. 법정 최고이자라니. 그토록 절실했던 돈인데 서명하려니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동서, 그거 알아?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려던 그때였어요. 네? 혹시 이자를 좀 깎아주려고 하나 싶어 형님을 봤어요. 그러자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원래 벼룩의 간이 제일 맛있어. 네? 그냥 벼룩을 터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더럽잖아. 그냥 간이라도 빼먹으면서 벼룩의 피를 말려야지. 그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돈이고 뭐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었어요. 아주 5년보다 더 치졸해졌더라고요. 5년 전 그날, 저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명절이었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형님이 저더러 자기가 먹던 갈빗대를 발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동서는 가난하니까 이런 거 끝까지 발라 먹어봤지? 나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머님은 또 그냥 버리는 거 아까워하시잖아. 좀 보여줘봐. 나도 해보게. 근데 왜 형님이 드시던 걸 제 밥그릇 위에. 어머, 기분 나빴어? 그러면 버리고 다시 떠다 먹어. 아, 그러면 또 어머니가 싫어하시겠다. 평소에도 돈 좀 있다는 이유로 꽤 우리 집을 무시하던 형님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제 밥그릇을 치우시더라고요. 됐다. 그래도 이런 밥을 먹을 순 없지. 작은 애야, 너 가서 얼른 밥 새로 떠와. 시어머니는 제 상한 심정을 읽으신 것 같았고 저는 겨우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만 먹을게요. 왜? 너 갈비 좋아하잖아. 더 먹어.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참으라는 듯 저를 보고 계셨어요. 왈칵 눈물이 나려던 그때였죠. 그래,
어머님 말씀 들어. 동선의 형편으로는 집에서 소갈비를 어떻게 먹어? 그것 좀 뜯어보라니까. 내가 먹던 거라 싫다는 거야? 동서가 뭐 그런 거 가릴 처지야? 왜 진짜 열받으면 꼭지 돈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전부터 우리 집에 다 썩은 과일 상자를 보내면서 그게 좀 썩어서 그렇지 비싼 거다. 선물 들어왔던 건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깜빡했다. 버리기 아까워서 보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시부모님 생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사들고 와서는 시부모님께 꼭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밖에 이런 선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아, 동선에도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평범하게라도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지질이 운도 없지. 애 낳다가 임신 중독증에 걸릴 건 또 뭐래요? 둘이 같이 벌어도 겨우 평범한 수준인데 서방님 혼자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잘 도와줘. 가족끼리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우리 좀 잘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한테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죠. 제가 아파서 회사 일도 못하게 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만 죄인이었죠. 저만. 그러나 자기가 먹다 남긴 갈비대를 뜯으라고 했을 땐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머리채를 잡았어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도 말리는 척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는 연을 끊었어요. 번호도 차단하고 시댁에도 형님과는 겹치지 않게 갔죠.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간 제가 얼마나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지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결국 애가 아프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은퇴해서 돈도 없고 네 형님한테라도 부탁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내가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에 디스크 수술하시면서 빌린 돈도 못 갚으셨잖아요. 그 돈 빌리실 때도 얼마나 모욕을 겪으셨어요? 형님은 비단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비록 어머니 며느리여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참 서럽겠어요. 저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죠, 어머니? 그때도 어찌나 우라가 치밀던지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자꾸 참으라는 듯 저를 보셔서 겨우 참았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돈도 아니라서 더 그랬어요. 그 모든 기억이 살아나면서 또다시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지만 꼭 참고 법정 최고이자 20%를 선납하라는 형님의 차용증에 서명했어요. 서명했어요. 그래. 애한테 가봐야 하지. 돈은 바로 넣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서는데 형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그랬어요. 동서, 나는 화장실 가기 전 마음이랑 간 다음 마음이 다른 걸 진짜 싫어한다. 무슨 말인가 싶어 돌아보니 형님이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입금 안 한 거야. 동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네? 나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왜 말만 그러는 것 같지? 지금도 표정이 영 안 좋네. 그건 애 걱정 때문에. 에이, 혹시 나한테 섭섭해? 내가 법정 최고이자 20% 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빌리던가. 나도 가족한테 이러는 거 불편해. 그래도 어쩌겠어. 다들 돈도 없고 가난하고 돈 필요하면 나만 찾아오는 걸. 그래도 과거에 불편했던 건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나도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겠어? 그러면서 특유의 얄미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알겠더라고요. 어쩐지 안 시켜서 이상하다 했었죠. 저는 결국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결례를 알고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더니 형님이 막 웃더라고요. 아유,
내가 못 살아. 동서도 참 누가 이렇게까지 하래? 나도 그냥 섭섭한 마음이 남아서 한 소리를. 동서 진짜 급했구나. 웬일이니? 나 사진 좀 찍어도 돼? 갑으로 간직해야겠다. 동서가 나한테 무릎을 다 꿇고. 그러면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데 고개도 못 들고 이를 꽉 물었어요. 수치는 잠깐이라고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자 싶었죠. 겨우 형님 집을 나오는데 정말 10년은 늙은 것처럼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설마 벌써 갔어? 나랑 같이 가자니까. 당신까지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뭐? 설마 형수님이...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래도 5년간 못 봐서 그런지 잘 빌려주셨어. 정말? 겨우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참았던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서글프더라고요. 재수없는 형님 말마다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하필 내 애까지 아플 건 또 뭔가 싶었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통장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바로 수납처로 가려던 그때였어요. 보호자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담당 간호사님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적합 판정 받았어요. 어머, 그러면 치료비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라 처음엔 멍하더라고요. 전액 무상이죠. 네? 정말요? 전액 다요? 네, 저 진짜 보호자님 오시기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들을 살리려고 형님에게 돈을 받아 눈물을 머금고 병원에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있었던 거죠. 형님한테 돈도 빌려왔는데... 그러셨어요. 거금이었을 텐데 형님이 부자신가 봐요. 친정이 돈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빌려준 형님이 고맙긴 하더라고요. 혹시 형님 이름으로 약간이라도 기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 기부를요? 우리 애가 전액 무상으로 치료도 받게 됐고 이미 돈도 빌렸으니 조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저희야 좋죠.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좋은 일에 쓰고 그 돈은 이번 달에 우리 신랑이 월급 받으면 보태서 돈 갚으려고요. 네, 혹시 형님 성함이... 그 간호사는 평소에도 제 고민을 종종 들어주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제 처지를 참 많이도 헤아려주면서 병원비 납부를 체근하지 않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형님 성함을 들은 간호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을 하자 간호사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평소랑 너무 다른 모습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 나이랑 인상차기가... 간호사 선생님이 형님과 비슷한 나이 인상차기를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형님을 아세요? 너무 잘 알죠. 정말 기가 차네요. 우리 아버지 이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집안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웠겠어요? 특히 우리 아빠한테 매일 전화하고 우람한 남자들 수십 명이랑 가죽 재킷 입고 찾아왔던 것도 이 여자예요. 우리 아빠 돈 내놓으라면서. 혹시 형님분 사진 갖고 있으세요? 잠깐만요. 5년 전에 연 끊으면서 다 지운 것 같긴 한데... 연을 끊으셨다고요? 네, 어찌나 돈 자랑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던지 대판 싸우고 연을 끊었었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무릎 꿇은 거죠.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은연중에 바라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길. 다행히 시댁 전체가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자 간호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여자 맞아요. 확실해요. 어머,
그러니까 아버님이 형님이나 형님 집안에서 돈을 빌리신 건가요? 그 집안 대대로 사채업하는 집이에요. 네? 놀라 까무러칠 뻔한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웬 나의 지긋한 여자분이 지나가다 말고 우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간호사가 다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왜 그래요? 왜 울고 있어? 그게 가슴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요. 겨우 잊고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거 말하는 거야? 그런데 간호사가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여자분이 간호사의 이야기를 다 아는 눈치였어요. 제가 놀라서 보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에요. 우리 김 간호사랑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들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제때 못 냈거든요. 제 사정을 알고 간호사 선생님이 최대한 체근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재단에서 지원금도 한번 받게 해주셨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김 선생 참 착하죠?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오늘 얘기는 조만간 뵙고 다시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얘기를요? 이사장님이 그저 싱긋 웃으시더니 또 보자며 급히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의아해서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제가 재단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간호사 돼서 이 병원에 취업한 이유도 그래서예요. 여기서 일이라도 해야 빚을 갚는 것 같아서요. 그때 담당자가 이사장님이셨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재단 직원이신 줄만 알았는데 실무 경험 쌓으려고 일하고 있던 재벌 3세셨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왜 나를 또 보자고 하시지? 글쎄요. 아무튼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눈, 코가 빨개진 간호사 선생님을 보는데 아무래도 형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건 관둬야겠더라고요. 기부는 없던 일로 할게요. 죄송해요. 아픈 상처만 건드리고. 저도 저희 시댁도 형님 집안이 그런 집안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도 시어머니도 그 잘난 체에 당하고만 살았네요. 당했다니요? 돈을 빌리며 겪었던 수모스러웠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간호사의 눈이 순간 반짝하고 빛났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법정 최고이자를 선납하셨다고요? 네,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게 뻔하니까 그거라도 먼저 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저도 쥐뿔 없이 빌리는 입장이라서요. 혹시 그거 증거가 있을까요? 네? 아니요. 저는 워낙 경황이 없이 가서. 형님 댁에 CCTV가 있긴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다시 가슴이 꽉 막히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CCTV에도 찍혔겠네. 뭐가요? 제가 형님 앞에서 무릎 꿇은 거요. 형님이 사진까지 찍어갔는데 그 집 CCTV에도 찍혔겠다 싶어서요. 사진을 찍어갔다고요? 네. 어이가 없네 진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 버릇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집에 와서도 저랑 엄마를 무릎 꿇리더니 사진 찍어갔거든요. 네? 심지어 영상 찍어간 날도 있었어요. 낄낄거리면서. 어머, 우리 엄마가 그때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평생을 고고하게 사셨던 분인데 수치심이 엄청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거든요. 어머나, 어머님도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죠. 그래도 별 수 없지 하고 잊고 살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집안에 당한 사람들이요. 답답한 마음이나 털어내려고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도 당했다고 몰려들더니 그 규모가 꽤 커졌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카페도 하나 만들었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동선의 집안에 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알려주더라고요. 어머, 회원수가 꽤 되네요. 다 같이 증거를 모으고 있고 줄 소송 들어갈 거예요. 이미 증거가 꽤 모였거든요. 어머, 같이 하실래요? 네? 저도 포함돼요? 법정 최고이자를 성금으로 받았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그게 좀 어렵긴 하실 텐데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다음날 남편이 회사를 쉬는 날이라 병원을 맡긴 뒤 저는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형님 댁으로 향했어요. 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잘 되겠죠? 어떻게든 받아내야 해요. 우리 것도 어딘가에 분명 저장해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악독한 인간이니까요. 해봅시다. 전처럼 경비실에 말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간호사 선생님을 흘끗거리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형님도 아는 분이에요. 아... 정말로 형님도 아는 사람인 건 맞으니까 당당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경비가 연락을 넣자 이번에도 형님이 바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형님 댁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 선생님이 비장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누를게요. 네. 간호사 선생님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초인종은 무슨... 나한테 무릎까지 꿇은 우리 동서가 왔다는데 내가 나와야지. 그러나 간호사 선생님과 딱 마주친 형님이 당황한 듯 말을 멈췄어요. 잠깐 간호사의 얼굴을 빤히 보던 형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 여자분은 누구야? 아, 기억 못하세요? 내가 기억해야 할 사람인가? 하긴 몇 년 지났으니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 형님 지인이라 같이 온 건데. 내 지인이라고? 형님이 간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형님, 그래도 손님 오셨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형님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들어갈 수 있게 한 발 물러섰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누군데? 직접 들어보세요. 형님을 꼭 뵈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참, 내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야? 보나마나 돈 빌려달라고 했겠지. 동서가 아는 사람 아니고? 저보다는 형님이랑 인연이 더 깊던데요? 역사도 깊고요. 역사? 내가 저딴 여자랑 무슨 역사? 정말 모르는 것 같은 눈치긴 했어요. 저는 일단 미소를 지으며 형님의 등을 떠밀었어요. 일단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동서 왔다길래 오늘도 재밌을까 해서 문 열어줬더니 이게 뭐야?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 선생님이 거실벽에 붙은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불쾌하다는 듯 쏘아붙였어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찾아와요? 우리 동서가 가난하게만 살다 보니 뭘 몰라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동서가 알려줬죠? 나 돈 많다고? 그렇다고 나 막 빌려주는 사람 아닌데. 제가 댁을 먼저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막 빌려주는 분 맞는데? 돈 갚을 능력 없어도 일단 빌려주고 보시잖아요. 그냥 이자를 원금보다 더 때려서 탈탈 털면 되니까. 순간 형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면서? 그 입 못 다물어? 동서, 이 사람 누구야? 일단 내보내.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꽤 오래전에 자주 보던 사이던데. 뭐? 왜요?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하시나?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등쳐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니들 지금 뭘 하는 거야?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돈 꺼가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는 차용증이라는 게 있어. 나 우습게 봤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친다고. 네, 들었어요. 형님 집안이 대대로 사채업하셨다고. 순간 형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뭐? 왜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 했더니 돈 급해서 돈 빌린 사람들한테 원금보다 많은 이자 받아본 돈이었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셨더라고요. 동서가 뭘 안다고 이래? 겨우 저런 여자 말을 믿는 거야?
형님도 참 겨우 저런 여자라니요. 우리 아들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뭐? 형님을 아주 잘 알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정도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기억도 안 나는구만. 아, 여기 간호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무릎 꿇려놓고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취미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데?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무릎 꿇리고 사진 찍고 영상 찍으면서 즐기셨다던데요? 순간 형님의 동공이 크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동서, 오해야. 우리 집안 그런 집안 아니야. 물론 돈 빌려간 사람들이 안 갚으니까 찾아간 적은 있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사채업자가 아니라고요? 동서, 그 단어 정말 듣기 끔찍하다. 우리 친정을 뭘로 보고. 그냥 우리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빌려가는 인간들이 많았어. 근데 돈을 갚아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빠 대신 받으러 간 적도 가끔 있어. 그때 날 본 모양이네. 간호사 선생님이 손뼉까지 치면서 웃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우리가 그 댁을 어떻게 알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떻게 아름아름 소문 듣고 찾아왔겠지. 설마 사업인가도 없어요? 뭐라고요? 당황하는 거 보니 정말인가 보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가가 있어요? 그거 없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나? 아까는 사업 아니라더니? 뭐? 아까는 사채업 안 한다면서요. 그냥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거라면서요. 그때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을 보는 형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너 걔구나? 김씨 딸. 뭐라고요? 김씨? 맞네. 그 엄마랑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줄줄 흘리더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형님의 표정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형님,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죠? 뭐? 다 기억나셨잖아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아버님이 형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동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자기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채업자 집안. 그것도 불법. 뭐?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빌려준 거니까. 사업인가가 없다는 게 사실인 것 같네요. 간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제대로 된 인가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굴렸더라고요. 대단한 집안인 건 맞네요. 동서, 지금 우리 집안을 비웃는 거야?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안을 비웃겠어요?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누굴 속이거나 등쳐먹어 본 적이 없어서.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 있나 보다 저 여자 말을 믿어? 저 이분이랑 같이 온 이유가 있어요. 같이 온 이유? CCTV 주세요. CCTV? 네, 저 무릎 꿇리셨던 날 CCTV요. 그건 왜? 형님이 찍어간 사진도 원본 삭제해 주시고요. 기분 나빠서요. 형님 집안이 그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지금껏 되게 잘난 척 하셨잖아요. 동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닌 걸로 해드릴 테니까 저를 수치스럽게 했던 영상이랑 사진은 다 돌려주세요. 동서도 참, 그게 뭐 지금까지 있을 것 같아? 확인시켜주세요. 해주면 동서, 그걸 지운다고 해도 나한테는 차용증이 있어. 누가 돈 안 갚는데요? 형님이 나 무릎 꿇린 영상, 사진 그거 달라고요. 주시면 시댁에는 입 다물게요. 뭐? 형님도 알려지는 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무슨 대단한 재벌가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셨는데 정체가 들통나면 고개 들고 다니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내가 안 주면? 제가 이분을 왜 모시고 왔겠어요? 이분이랑 여기를 나가는 즉시 시댁으로 갈 거예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형님이 그동안 돈으로 우쭐대고 무시한 사람이 저랑 우리 신랑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돈 없다며 얼마나 수치심을 주셨어요? 가서 다 밝힐 거예요. 이분이 증인이 돼주실 거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던 거야? 네. 동서, 진짜 없어.
그날은 내가 동서가 오랜만에 와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니까 나도 맺혔던 것도 있고 그게 좀 해소돼서 좀 들떴던 건데 그러니까 내놓으시라고요. 형님은 잠깐 고민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내놓더라고요. CCTV는 노트북에 저장되고 여기 내 폰 사진첩에서 지워. 그러면 되잖아. 요즘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도 저장되잖아요. 노트북에 로그인해서 보여주세요. 뭐? 왜요? 싫으세요? 저 이분이랑 시댁으로 갈까요? 형님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CCTV 영상을 확보한 순간 간호사 선생님과 잽싸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성공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을 확보하자마자 바로 형님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형님. 아, 또 왜? 그렇다고 형님이 사채업자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온 뒤랑 마음이 좀 다르네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약속대로 영상 사진 다 주셨지만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5년 전에 잘못한 건 형님인데 왜 제가 무릎을 꿇었죠? 아, 돈이 없어서. 난 또 형님 돈은 뭐 대단한 돈인 줄 알았지.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짜 미안했거든요. 형님 집안에서 어렵게 번 돈일 텐데 내가 그 돈을 너무 쉽게 빌려가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잘못하신 거 아시죠? 어? 아니, 제가 뭐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내 수치스러운 영상이랑 사진도 다 확보했겠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 모시고 시댁으로 갈까 싶기도 하고. 동서,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화장실 가기 전이랑 마음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건 동서가 굳이 영상이랑 사진을 달라고 해서 다시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다면 기분 나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 저는 저를 무릎 꿇린 그날의 형님처럼 최대한 얄밉게 미소를 지어보려고 했어요. 그게 형님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전달은 확실히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바로 옆에는 간호사 선생님도 있었고요. 동서, 꼭 이래야겠어? 그래서 내가 급한 돈도 빌려줬잖아. 저는 그 얼굴에 돈을 뿌려줬어요. 동서! 형님이 빌려준 돈이에요. 아니, 이걸 아직 안 썼어?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요. 차용증도 돌려주세요. 아니,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차용증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이자 20% 그것도 넣었어? 네, 넣었어요. 나중에 세어봤는데 아니면 지금 세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뭐? 지금? 네. 결국 형님은 무릎을 꿇은 채 제가 던진 돈을 다 세웠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전액이잖아. 맞다. 이리 주세요. 저는 형님이 세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다발을 제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통장으로 넣어야 상환한 게 확인될 거 아니에요. 입금하고 나서 차용증 받을게요. 아니, 지금 줄게. 입금으로 할게요. 좀 바빠서. 이만. 저는 무릎 꿇고 있는 형님을 둔 채 그 집을 나왔고 간호사 선생님도 제 뒤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닫자마자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 여자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요. 막 고소하고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짜증만 났어요. 아까 보호자분 무릎 꿇은 영상이랑 사진 보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복수만 하면 뒷맛이 좋지 않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을 해볼까요?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저 여자 진짜 웃기네요. 시댁에 알려지는 건 싫은가 봐요. 우리 앞에서 어지간히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 시선을 뺏기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게 되죠. 며칠 뒤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소? 지금 날 고소했어? 저만 한 게 아닐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동서 이름이 있냐고. 저한테도 잘못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뭐 원금보다 비싼 이자라도 받았어? 법정 최고 이자만 받았잖아. 그걸 성금으로 받은 게 문제라는 생각은 정말 못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잘못된 건 알고 있었지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내놓으라는데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잡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놓고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시댁에는 알리기 싫은 거고요. 말 안 한다며. 그러니까 CCTV 영상 달라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받은 영상을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고요. 그걸로 나한테 법정이자 성금으로 받아간 것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물론 사용증에 적힌 금액이랑 저한테 입금된 금액 차액이 법정이자로 딱 맞아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거든요. 동서, 지금 날 이용한 거야? 왜요? 이용만 하다가 이용당하니까 아주 불편하세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한테 이용당해서 자존심 상하시나? 야! 왜요? 저도 어제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나 봐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조아리던 형님 모습, 솔직히 저는 그냥 2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라 찍고 싶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살짝 후회되네요. 너 그 간호사 여자애랑 짜고 친 거지? 세상이 참 좁은가 봐요. 어떻게 내 아들 병원에서 형님한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건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착한 사람이 이를 간다는 건 형님이 진짜 나쁘다는 거잖아요. 나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시댁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약속 지켜. 시댁에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저는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알려진다면 그건 제 탓은 아니죠. 동서도 가담했잖아. 그러니까 형님도 가담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형님이라도 그만했어야죠.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이라도 하게 해드릴까요? 뭐, 동서, 미쳤어? 걔들이 날 가만둘 것 같아? 내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놓을 수도 있다고. 하긴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보통 악랄하게 구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조심 좀 하시지.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지? 복수? 받은 게 없으면 돌려줄 것도 없긴 했겠네요. 그리고 돈은 왜 안 넣어? 내 돈이라도 내놔! 아, 그거 제가 형님한테 돈을 아직 빌린 상태인 게 소송이 유리해서요. 그냥 돌려드린 척 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더 아쉬우실 것 같아서. 뭐? 법적으로 가면 탈탈 털릴 것 같은데 그 돈도 아쉬워질 날이 오시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동서, 진짜 이러지 마. 나름 우리 집안 가업이라고. 나도 아빠가 시켜서 한 거야.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궁금하고요. 잘잘못은 법적으로 가리자고요.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댁에도 형님 집안의 만행이 알려졌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네, 네가 말해봐. 정말이니? 너희 집안이 인가도 없이 대부업을 했어? 어머니, 저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 말이 그 딸이 더 못됐다고 하던데? 어머니, 동서한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작은 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니? 어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쫙 퍼졌다던데 더 줄 소송당하고 있다며? 어머니, 그중에 동서도 있어요. 뭐? 아니, 어떻게 동서까지 그래요? 애 아프다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법정 최고이자만 성금으로 받은 건데 그걸로 동서까지 소송하는 게 말이 돼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자를 성금으로 받아? 이자가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더더구나 가족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어머니, 어쨌든 동서가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네 동서가 왜 돈 갚을 형편이 안 돼? 지금 그 병원 재단 이사장님이 임상시험 환자 보호자로서 강연 부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에서 강연료도 받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내달라고 해서 곧 책도 기약할 것 같다고 하더라. 네? 형님이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형님이 빌려주신 돈도 다 갖고 있어요. 어차피 법정 최고이자로 성금은 가져가셨고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한참 남았잖아요. 아니, 돈 필요해서 빌려간 거 아니었어? 동서 설마 나 엿먹이려고 그 소송에 합류하려고 일부러 빌려간 거야? 제가 복수를 위해서 절연까지 했던 형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을 위인으로 보이세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 무릎을 꿇려? 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참았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애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는 전액 무상 지원된다고요. 어머, 그랬구나. 그렇게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거구나. 네, 처음으로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재단 이사장님과도 인연이 돼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어요. 이게 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복이야.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분 아버님이 형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뭐? 빚 갚으라는 독촉에 그만. 제가 이번에 형님한테 당해보니 이 정도도 괴로운데 끝없이 괴롭힘 당한 사람들 심정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심지어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았으니. 기가 차서 정말. 무슨 대대로 집안이 부유한 것처럼 굴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떳떳하지 않게 번 돈으로 참 유세도 많이 부리고 다녔구나.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혹시 책도 잘 팔리고 하면 어머니가 형님한테 빌린 돈도 갚아드릴게요. 아가, 우리 빚 다 갚고 형님 앞에서 고개 딱 들고 다녀요. 동서, 누가 들으면 언제는 고개 못 들고 다닌 줄 알겠어? 고개 들고 다녀도 형님이 위에서 찍어 눌렀잖아요. 동서! 아무튼 이제 다 알려졌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소송 잘하시고 힘내세요.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네. 뭐? 약 올리는 거 맞아요. 혹시 감옥 가시면 예정을 봐서 영치금은 조금 넣어드릴게요. 영치금은 무슨, 하던 대로 연 끊고 살아. 나도 그럴 거니까. 어머니, 내 아들은 네가 그런 집안 딸인 걸 알고 결혼한 거니? 아니요. 어쩐지 걔도 처가가 부자인 게 자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의수대고 다니더라니. 그래서 요즘 전화 한 통이 없구나? 툭 하면 만취해서 전화해서는 엄마 용돈 좀 드려요 이러면서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냐. 돈이 많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아주 나를 가르치려고 들더라니. 이래서 졸부가 더 무섭다는 거야. 저희 집안 졸부 아니거든요. 졸부는 아니라고 해도 졸작인 건 분명하구나. 언제는 돈 없으면 빌려달라고 구걸만 잘하더니 너 지금 나한테 구걸한다고 했니? 맞잖아요. 어머니도 동서도 다 구걸했잖아요. 작은애, 들었지? 영치금 없다. 네, 어머니. 아무래도 구걸하던 사람들한테 영치금 받는 건 형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네. 결국 형님은 감옥에 갔어요. 아주버니도 충격에 빠져 이혼한다고 하시더니 형님이 동의해주지 않자 소송을 거셨어요. 아무래도 형님 인생에 남은 건 소송뿐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는 재단 이사장님 도움으로 책도 계약해서 내게 됐고 책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강사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족의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더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아요. 간호사 선생님도 늘 응원해 주시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아이 임상시험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이제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데다 아이까지 아프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시간도 지나가고 있나 봐요. 우리 아이도 완치 판정받고 잘 자라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